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본 근력 운동이 제 무릎을 망가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67년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67세 김용호 씨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모든 운동이 노년기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65세 이후 피해야 할 운동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운동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운동이 관절이나 근육,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법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이를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고생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 서두에 언급했던 김용호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용호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50대까지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셨고 주말마다 테니스를 즐기셨죠.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셨는데 최근 유튜브에서 근력 강화를 위한 30일 챌린지라는 영상을 보고 도전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 생각하고 시작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면 당연히 통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도전하셨고 결국 무릎 인대가 손상되어 수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이제는 짧은 산책조차 통증 없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용호님의 사례처럼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신체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뼈의 밀도도 낮아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65세 이후에 피해야 할 운동들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신 어떤 운동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피해야 할 운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히트는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히트는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높이고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입니다. 노년기에는 심혈관 시스템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 관절 연골이 약해져 있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 문제나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님은 젊은 트레이너의 권유로
히트 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시적인 부정맥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처럼 고강도 운동은 노년층에게 급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와 같은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유지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 밀도가 감소하고 인대와 힘줄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들면 척추 압박 골절, 근육 파열, 인대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부산의 박철수님은 손자의 대학 입학을 기념해 3개월 동안 헬스장에 다니며 벤치프레스 중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결국 어깨 회전 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웨이트 대신 가벼운 덤벨이나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나 월 푸시업 같은 운동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 횟수를 늘리고 중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장시간 달리기와 조깅.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장시간의 달리기나 조깅이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합니다. 반복적인 충격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디스크에도 영향을 미쳐 요통을 유발할 수 있죠. 40년간 마라톤을 즐겨온 최동훈님은 은퇴 후에도 주 3회 10km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 습관이 관절 손상을 가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충격이 적은 걷기, 수중 조깅, 타원형 운동기구, 일리프티컬 트레이너 등을 활용하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표면에서의 걷기는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4. 딥 스쿼트와 런지. 스쿼트와 런지는 하체 근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깊게 앉는 동작은 65세 이후에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딥 스쿼트는 무릎 관절과 반월상 연골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낙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런지 역시 무릎과 고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임미경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딥 스쿼트를 매일 30회씩 했습니다. 한 달 후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았고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노년층에게는 깊은 스쿼트보다 부분 스쿼트가 적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무릎을 45도 정도만 굽히는 부분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벽에 기대어 하는 월 스쿼트도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플랭크와 같은 장시간 정적 운동.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는 좋은 운동이지만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운동은 노년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심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정적인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위험합니다. 또한 장시간 플랭크는 허리에 과도한 압박을 주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강병철님은 1분 플랭크 챌린지에 도전하다가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압이 급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신 짧은 시간에 플랭크 10 내지 20초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코어 운동 또는 누워서 하는 브릿지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윗몸 일으키기 목 운동. 누워서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는 전통적인 복근 운동은 노년층의 목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추 목뼈의 디스크가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목 디스크 탈출증이나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주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의 정경희님은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윗몸 일으키기를 50회씩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목 통증과 팔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근을 강화하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이나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레그 레이지가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7. 고속 회전 운동. 골프 스윙, 테니스 서브와 같은 빠른 회전 동작은 65세 이후에는 허리와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빠른 회전 동작은 허리 디스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어깨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인천의 김철수님은 30년간 즐겨온 골프를 은퇴 후 더 자주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스윙으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결국 골프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빠른 회전 동작 대신 천천히 몸을 돌리는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이 관절과 근육에 더 안전합니다. 골프나 테니스를 계속하고 싶다면 스윙 속도를 줄이고 폼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플레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점프와 고충격 운동. 줌바, 에어로빅, 플라이오메트릭 훈련과 같은 점프가 포함된 운동은 노년층의 관절에 큰 충격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연골이 얇아지고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프나 고충격 운동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골절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원의 박영자님은 줌바 댄스 클래스에 참여했다가 착지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려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회복에 6개월이 걸렸고 이후로도 발목 불안정성이 남아 있습니다. 점프 대신 저충격 댄스나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효과와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9. 헤드스탠드와 같은 역자세. 요가의 헤드스탠드,
숄더 스탠드와 같은 역자세는 65세 이후에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역자세는 목과 척추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낙상 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한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조현숙님은 20년간 요가를 해왔지만 최근 헤드스탠드 자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경추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역자세는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역자세 대신 벽에 다리를 기대는 가벼운 다리 올리기나 누워서 다리를 위로 올리는 다리를 벽에 올리는 자세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도 비슷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 장시간 앉아서 하는 사이클링. 실내 자전거나 로드 사이클링은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노년층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 디스크의 쿠션 기능이 저하되고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는 요통과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자전거 안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 신경이 압박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의 오정남님은 매일 2시간씩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심한 허리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는 장시간의 구부정한 자세가 척추 디스크에 부담을 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30분마다 휴식을 취하고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리컴번트 바이크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 권장 운동 팁. 지금까지 피해야 할 운동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65세 이후에 적합할까요? 걷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관절을 강화합니다. 수영과 수중 운동,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어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태극권,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저항밴드 운동, 가벼운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 부드러운 형태,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위험한 자세를 피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을 개선합니다. 의자에서 하는 운동, 균형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자를 이용한 운동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노년층 전문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는 것,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많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운동 선택.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월급 날마다 후배들 점심 사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했더니 이제는 제가 안 하면 서운해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이웃집에 떡도 나눠주고 김치도 담가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불편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아니, 어쩌면 깨닫고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친절과 무관심이라는 미묘한 균형에 대해 우리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정,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후배들을 위해 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요구나 부탁으로 이어진 경험은요. 반면에 묘하게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쌓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인정 많고 정이 넘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떡 한 덩이를 나눠 먹던 그 마음으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오해를 부르거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도 조금 더 현명한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년간의 삶을 통해 깨달은 그리고 앞으로도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에 숨겨진 지혜들입니다. 친절과 무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역설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친절이 배신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 들면 의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닌 깊은 인간 심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늘 커피를 타주던 직원이 어느 날 바빠서 커피를 못 타주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동료들이 생기죠. 퇴직하고 처음 시작한 동호회에서 너무 열심히 챙기다 보니 이제는 모든 모임의 간식과 음료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명절 때마다 떡을 돌리던 이웃이 한 번 걸으면 왜 이번엔 안 주지?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 학원비를 몇 번 도와주었더니 이제는 매달 당연히 보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친절히 배신당하는 데에는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함이 만드는 당연함입니다. 한두 번의 친절이 반복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일상은 곧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은 기대치의 상승입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죠. 셋은 책임 전가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 상대방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이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퇴직 후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너무 신경 쓰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진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한 발 물러선 후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손주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조언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지나친 관심과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무관심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 무관심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았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상대방의 몫이 되는 것이죠. 셋,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이는 무관심과는 다른 관심은 잇되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인사는 하되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것, 자녀들의 살림에 대해서는 조언은 준비하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주도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따라가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와 무관심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란 관심은 잇되 표현을 자제하는 것, 도움은 줄 준비가 되어 있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실수도 지켜보아 주는 것,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세심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만큼 자칫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자 모임에서도, 동호회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에서는 주 1에서 2회 정도의 적절한 연락 빈도 유지하기, 자녀 부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 손주 교육에 대한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이웃관계에서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되 과도한 친밀감은 피하기, 경조사에는 참여하되 일상적인 간섭은 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먼저 물어보고 돕기, 친구관계에서는 서로의 건강과 안부는 챙기되 지나친 비교는 피하기, 모임을 주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따라가 주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선을 지키기, 이런 거리두기는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수십 년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때로는 무심한 듯 보이는 거리두기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절과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았지요. 특히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친절은 베풀되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성과 친절은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관심이란 냉정함이 아닌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따뜻한 배려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히 자녀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시면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